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미 투자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관련 내용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위법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대체 관세 성격의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곧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법뿐만 아니라 미국 법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금요일 밤에 잠들지 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금요일 밤에 꼭 이 어떤 관세 폭탄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뉴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 본인들이 내세운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반응도 살펴보고 또 금요일 이전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금요일 날 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이 트럼프 시대의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또 어떤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뉴노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또 이미 우리가 이제 1심과 2심에서 이미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대법원에서도 사실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제 무역법 122조를 통해 가지고 관세를 10%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수출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입니다. 예, 그럼 그대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어떤 나라와의 또 연대라든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이 무역법 122조든 301조든 결국 관세 수입은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또 관세 더 올리겠다 압박하고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는요, 아마도 이게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었다. 그렇죠. 1심, 2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었고요. 3심에서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 6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3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번에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6명이 나왔거든요. 즉 보수 대법관조차 3명 정도가 옮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을 1, 2심 패소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했는데 플랜 B가 바로 품목 관세, 무역법에 근거해가지고 품목별로 관세를 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상호 관세와 사실상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상호 관세에 근거해 가지고 한미 투자 협상을 했을 겁니다. 예. 미국이 우리 상호 관세가 대부분 가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 B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한미 투자하자 얘기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겠지요. 상호 관세에 대한 이것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한미 투자에 협상을 응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속도의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이 법안을 3월에 원래 통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 특별법을.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가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선도적으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우리가 취소한다거나 이걸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게 되면 아마 미국에서는 본보기 삼아 가지고 우리한테 더 강한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 관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대응을 보면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좀 벌어져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무역법에는 이 품목 관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건 이제 무역 확장법이 이제 품목 관세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제 말하고 3일 후에 이제 실행될 무역법 122조에 있어서 저희 자동차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예, 언뜻 생각했을 때는 그 아이파에 따른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으니까 그럼 그동안 냈던 상호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기업들이 환급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현실적으로 상대가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지금 대법원에서 물론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성향의 대법관도 이거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서 위법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종의 뭐 제수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 캐나다의 카니 총리도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약소국들, 뭐 중간 국가들, 뭐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사실 같이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처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먼저 조치를 해버리니까 이 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약소 국가들이 서로 미국의 편을 드는 어떤 미국의 순응하는 듯한 이런 그 속도 경쟁을 해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끼리 좀 연대를 하면서 뭔가 좀 하나된 어떤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것이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고 수출 품목이 다르고 그렇죠.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스탠스는 지금 대법원에서 위법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과 이 체결한 이 협상의 조건이 바뀌지 않게 쉽게 말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 가가지고 잠수함도 건조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뭐 위법한 판단에 앞서서 지금까지 어떤 협상이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아이파법에 따른 상호 관세는 무효화됐지만 지금 미국이 대체 관세를 물리려는 상황인 거고 또 철강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SNS 많이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조금 이제 팩트를 잘못된 거 좀 하나 말씀드리고 좀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아이파에서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아이파의 절차가 잘못됐다. 그 부분만 적용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파의 적용 자체도 잘못됐다고 같이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무역 적자가 2025년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무역 적자는 최초에 생긴 게 1971년입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본격화됐고요. 2000년 중국의 수출품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무역 규모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상호 관세를 2025년에 상호 관세를 그전에는 쭉 무역 적자가 이어졌는데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에 2025년에 심각하다고 적용한 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같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가 이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도 절차적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 적용은 2025년이라 하는 이유가 적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무역 적자는 쭉 되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SNS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직접 겨냥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좀 불리한 상황인 같은 경우는 뭐 답을 회피하거나 아예 침묵하는 경우가 많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말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수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 24,000여 곳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관세 환급금 받을 대상이 되는 6천여 곳 정도 추산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서 미국에 관세를 내는 조건, DDP라고 그러는데 그 DDP 조건으로 수출해야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세 환급 절차라든가 또는 관세 환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아마 SNS에서 직접 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환급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미국에 그렇게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당연한 절차 안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역시 좀 부동산 정책이라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거에만 관심 있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어떤 구조 짜는 데만 너무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플랜 B가 있느냐라는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반박하시죠. 저는 국민의힘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환급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국민의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대법원이 당신이 했던 이 관세 정책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해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틈을 비집고 가가지고 위법했으니까 당신들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뭐 통상법이라든지 무역법 122조로 우리가 다른 관세 매길게요. 이거는 150일 일몰법이긴 하지만 150일간 한번 힘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나설 수도 있는 거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최후의 발언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무언가 미국과의 어떤 협의 끝에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언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미국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조치에 대한 파장 짚어봤습니다. 국내 정치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직권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 취재 결과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청와대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직권 면직 처리했어요. 지난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개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더라고요. 네, 저희가 CCTV를 입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당시의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면허 정지 수준이건 뭐 어떤 수준이건 간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은 공직자가 됐던 일반 시민이 됐건 그 누구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26년의 대한민국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큰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직권 면직시킨 것이 마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어떤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스스로 셀프 추천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본인 스스로 산림청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셀프로 추천했었고요. 또 하나 김현지 부속실장과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추천으로 산림청장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같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인데 그럴수록 이목을 많이 끄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림청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행동이라든가 언행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요즘 세상에 음주운전하는 공직자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한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본인 자리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다는 후광을 노리고 아마 저렇게 당당하게 음주운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면직 처리는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 취소 수준, 지금 김민호 청장 같은 경우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그랬는데요. 당시에 있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 처리했다는 점이 조금 국민들한테는 씁쓸한 기운도 좀 기분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현지 실장과 가까웠다는 그 내용은 뭐 당시에 의혹은 불거졌는데 뭐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박이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아니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한 거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과거 얘기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 그 제가 계속 지적하면 좋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주제가 너무 넓어지니까요.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선언이 아닌 절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 듣고 오시죠.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후 18시간 만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회견 내용. 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입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입장 내기 직전까지 2시간 전부터 이제 긴급 회의를 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지도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에 좀 주목할 만한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과거 2024년 12월 15일 날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죠. 그 당시 야당 대표였는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 야당 대표와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3심에 가서 유죄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대선 출마 이게 가능한 거냐? 가지고 후보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대논리가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개인에 따라서 누구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죠. 모든 국민에게 피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평범한 국민으로서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다 말씀드리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당을 갈라치게 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절연하고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과거에 우리가 당내 갈등 때문에 선거에 대패를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정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우파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큰 차이로 졌었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당의 갈등과 분열을 정리하고 우리끼리 결속을 다진 순수한 결의체로서 한번 선거를 임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회견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내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국민께 고난을 겪게 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입장문 나온 후에 국민의힘 패널들도 저기에 대해서 평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 세력에게만 사과한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친이 쿠데타를 실패해서 미안하다. 저는 이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분노와 실망에 대해서 저는 더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낸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는 말을 해서 그런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내가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했다고 의심이 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계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어서 내가 비상계엄했다는 사람한테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이미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립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께서 또 뜬금없이 이 윤어게인 세력과 뭐 같이 안 하는 사람하고는 절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선거를 앞두고
결과적인 메시지는 우리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또 윤어게인을 반대하면 또 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당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어제 군복을 연상시키는 야상 잠퍼를 입고 나와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판가리 공천을 예고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 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공천 전반적으로 공천을 개혁적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중진들 같은 경우는 이정현 전 대표가 중진 의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중진 의원들도 사실은 공천하게 되면 굉장히 과거의 인연 때문에 이런저런 부탁이 많고 이런저런 연락이 많습니다. 네. 갑자기 연락이 많아지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지를 야상 점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점퍼가 어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고요. 이번에 내세웠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세대 교체 같습니다. 세대 교체, 그러니까 즉 이제 중진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좀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좀 이번에 좀 참아주시고 좀 신진 세력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개혁 공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프레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야상 점퍼를 입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자는 뜻이지 오세훈 서울시장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가운데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최종 후보 맞습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거 두 개 이외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내에는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3월 초가 되면 본격적인 이제 예비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아직도 명함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의정 공보물 준비하다가 이럴 때 당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음 주 내에 당명을 정하도록 하는데 우리 당의 가치 그리고 장정현 대표가 얘기한 쇄신안을 담을 수 있는 그 뜻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단어 공화와 미래, 자유 이런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또 확정이 됐죠.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계양 을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대통령의 복심, 김남준 대변인이 또 출사표를 던진 느낌인데 지금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저는 뭐 교통정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룰이라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하고 싶고 또 김남준 대변인도 출마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 둘이 경선해야지 별 방법이 근데 있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 네. 박찬대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둘 중에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하면 저는 계양을보다는 인천 연수구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사실 그 지역에서 털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만약 계양을에 간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거기서 뭐 5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겨뤄가지고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세력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무리수와 돌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 계양을에 출마하고 김남준 대변인은 뭐 연수구라든가 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출마하면 저는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계양을을 둘 다 고집한다면 경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상당히 핫해지고 있는데요.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이상한 모임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두고 모임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타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남의 당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유시민 이제 작가라고 지금 불러야겠죠. 유시민 작가자에서는 지금 김어준 씨와 함께 친정청래 지금 세력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든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게 돼서 굉장히 못마땅한 것 같아요. 본인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법을 특정인을 위해서 바꾼다거나 또는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가 진행되고 재판은 진행 중인데 그런 사안을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개파에 대한 반감, 즉 정청래 당대표가 다음에 올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가 연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드러낸 게 아니겠는가. 그런 히스테릭한 반응에는 그런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언뜻 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든 것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걸 비판한 걸 두고 이게 명청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정청래 지도부 구성원인 박수현 대변인이나 한민수 의원도 이 공소 취소 모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모임 규모가 80명에서 한 100명 넘게 이렇게 커졌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좀 플레이어 역할 하지 말고 이 당의 좀 어른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지금 세상을 떠나시고 당내에 좀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이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네. 그리고 그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어요. 맞아요. 저는요.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뭐 미쳤다라든지 이상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단어는 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가도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듣잖아요. 그럼 저는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부감이 느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되도록이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정치 평론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좀 나서가지고 좀 좋은 소리 해주시는 그런 어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잡다단한 양당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